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씨뿔뿔 복습 5일차로 해가지고, 아마 마지막 복습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객체지향 다음에, 여러 키워드들 다음에, 이제 그 씨뿔뿔에서 되게 뭐랄까, 효율적으로 최적화를 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뭐랄까, 어, 깊은 복사, 즉 포인터가 만약에 멤버 변수로 있다 그러면은, 복사 생성자에서 그 포인터의 주소를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데이터를 두 개의 포인터가 가리키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 만약에 하나의 데이터를 삭제했어요. 하나 삭제를 해버리면은 다른 포인터는 결국 삭제된 주소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그걸 역참조해버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나온 이동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동이라는 개념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나온 뭐 여러 가지 R밸류, L밸류 개념들이나 일단 무브 함수들,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연산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유니크 포인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신 C++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니크 포인터까지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니크 포인터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니크 포인터가 뭐냐? 이제 스마트 포인터 3개 중에 하나로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 즉 소유권 하나의 포인터에 대해서 하나의 객체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소유권이 보장이 된다라는 게 유니크 포인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직접 삭제하지 않아도 언젠가 어느 타이밍에는 분명히 삭제되는 게 보장된다라는 게 유니크 포인터입니다. 즉 내가 딜리트 해주지 않아도 어느 시점에는 항상 포인터에 대한 해제가 진행이 된다. 라는 게 유니크 포인터라서 내가 이제 유니크 포인터를 선언을 하면은 적어도 이 유니크 포인터에 대해서는 내가 해제하지 않아도 딜리트 하지 않아도 이제 해제가 된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는 RAII라는 리소스의 리소스의 획득과 해제는 리소스의 획득과 해제는 객체의 생성과 소멸에 이제 묶어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한다. 즉 객체의 생성과 소멸 시점에 리소스의 획득과 해제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게 RAII라는 개념인데요. 똑같습니다. 즉 유니크 포인터는 말 그대로 일반 포인터, 즉 우리가 역참조만에서 사용하는 일반 포인터라고 할게요. 일반 포인터를 한번 래퍼 클래스로 감쌌어요. 즉 그래서 일반 포인터를 생성을 할 때 이 유니크 포인터 클래스거든요. 이게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안에 이 유니크 포인터 안에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겁니다. 즉 일반 포인터를 생성을 하면서 임시 포인터를 생성을 하면서 그 포인터를 그냥 전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니크 포인터에 생성자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하면은 이 유니크 포인터는 내부에 이제 템플릿 타입의 포인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들어온 매개 변수로 들어온 그 포인터의 그 주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생성과 동시에 이제 유니크 포인터에 종속되는 겁니다. 이 포인터 객체에 종속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소유권은 결국에는 함수잖아요. 즉 함수에서 지역 변수로 유니크 포인터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 함수가 포인터의 소유주인데 소유를 하고 있는데 객체는 함수의 생성과 소멸에 이제 영향을 받죠. 즉 함수가 호출되고 코드가 실행되다가 객체가 실행된 다음에 함수가 종료될 때 객체도 해제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내부적으로 들고 있던 포인터를 함수가 해제될 때 객체가 삭제가 되면서 소멸자가 호출이 되는데 그 소멸자에서 포인터를 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따로 딜리트 해주지 않아도 실컷 사용하고 그냥 내비두면은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객체가 삭제되면서 소멸자를 호출해 주는데 내가 생성한 객체는 유니크 포인터라는 래퍼 클래스 안에 있고 래퍼 클래스 안에 있는 이 유니크 포인터를 함수가 호출되면서 함수가 종료되면서 이제 소멸자가 호출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포인터를 해제를 해주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어느 시점, 즉 객체가 해제되는 시점에 소멸자에 의해서 유니크 포인터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전달해준 사용한 포인터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RAII 원칙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리소스의 획득 포인터를 생성을 하죠. 동시에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즉 포인터를 생성을 해서 객체의 생성자 매개 변수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니크 포인터 객체는 내부에 이제 포인터를 들고 있고 똑같이 이제 연산자들이 오버로딩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역참조 연산자나 화살표 연산자 전부 다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포인터처럼 사용을 하다가 이제 함수 즉 이 유니크 포인터를 소유한 지역 함수죠. 함수가 이제 종료가 되면은 실행이 끝나 종료가 되면은 당연히 객체가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고 객체가 삭제되면서 그 전에 소멸자가 호출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해당 포인터를 해제를 하기 때문에 유니크 포인터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해제되는 게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시점에 해제되는 것을 보장한다. 그리고 소유권이 분명해진다. 즉 함수 하나만 이걸 이제 다른 함수로 전달할 수가 없거든요. 원칙적으로 유니크 포인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니크 포인터 객체를 다른 함수의 매개 변수로 넘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유니크 포인터를 한시적으로라도 소유하는 주체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개가 돼버리면 함수 호출 때마다 함수가 호출될 때 그 유니크 포인터를 그 함수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 함수에서 이제 해제를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함수 호출이 끝난 다음에 또 써야 되는데 해제가 돼버렸네 라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수의 이제 매개변수 전달이 안 되고 뭐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참조로 전달하는 건다든지 아니면은 안에 있는 일반 포인터를 이제 g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꺼내가지고 전달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걸 지역 변수로서 사용을 하고 그냥 함수가 종료될 때 지역 변수가 해제되는 거는 지역 변수가 삭제되는 건 상관이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함수 내에서 딜리트 해가지고 포인터를 해제하는 그런 작업은 하면 안 되죠. 이게 만약에 합의가 됐을 때에는 모든 함수에서 그러니까 함수의 소유주가 아니라면 즉 포인터의 소유주가 아니라면은 전달받은 포인터에 대해서는 내가 지우지 않아. 즉 내가 전달받은 지역 변수 포인터에 대해서는 내가 해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규약으로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즉 유니크 포인터 안에 담아서 소유주는 그 함수인 거예요. 즉 유니크 포인터가 생성된 지역 변수 유니크 포인터가 생성된 지역이 그 유니크 포인터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만약에 다른 함수에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포인터를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유니크 포인터 자체를 전달하지 못하니까 get 함수를 통해서 유니크 포인터 안에 가지고 있는 실제 일반 포인터를 함수로 전달을 하는데 이렇게 그 전달받은 함수는 지역 변수잖아요. 내가 인자로 전달받은 포인터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전달받은 지역 변수, 즉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해제를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가 되면은 가져다 사용하고 그냥 지역 변수 삭제돼도 어차피 원본은 그대로 유니크 포인터에 남아 있잖아요. 어차피 get으로 할 경우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원본을 보내는 게 아니죠. 포인터 변수에 원본 주소를 보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값을 복사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딜리트만 하지 않으면은 가지고 있는 주소에 있는 메모리가 해제될 일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도 실제 삭제가 가능한 소유주는 하나니까 그것도 이제 유니크 포인터를 옳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크 포인터는 기억할 게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확실해진다. 즉 생성한 곳이 곧 소유하는 주체입니다. 이게 일반 포인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생성해서 그 포인터의 원본 주소를 넘겨버리면은 그건 댕글링 포인터가 되는 거고 만약에 가지고 있는 주소를 넘겨버리면은 그 순간 이제 누가 해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분명해지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동적 할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포인터를 지역 변수가 가지고 있다가 다 사용하고 리턴 값으로 그 원본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지역 변수는 해제가 되지만 실제로는 흰 메모리를 할당하고 흰 메모리를 참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흰 메모리는 계속 남아 있고 이거를 전달받은 포인터가 사용은 하겠지만 해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소유권이 분명해지지가 않는데 유니크 포인터가 생성이 되는 순간 소유주는 생성한 함수로 고정이 되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유니크 포인터를 매개 변수 전달하려고 하면 에러가 난다. 왜냐? 이거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게 되잖아요. 아니 소유권은 나만 가지고 있어야 내 건데 내 거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유니크 포인터 입장에서는 그러려고 나온 건데 그래서 소유권 주장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해제가 보장된다
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유니크 포인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 상황에서 유니크 포인터의 그런 뭐랄까 본질을 흐리지 않고 잘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찾아가면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L밸류와 R밸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결국 이동이라는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L밸류와 R밸류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이제 이런 거 모르고 쓰잖아요. 우리가 L밸류가 뭐고 R밸류가 뭔지 뭐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L밸류는 이제 왼쪽에 올 수 있는 값들이에요. 즉 수정 가능한 값들을 L밸류라고 하죠. 이름이 있는 변수들 메모리상의 공간을 가지고 물론 R밸류도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공간에 이름이 붙어서 내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이 메모리 공간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뭐 스택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모두 L밸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 가능한 L밸류가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에러를 예를 들어서 상수 10을 그냥 10을 뭐 A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왼쪽에는 수정 가능한 L밸류가 와야 된다 뭐 이런 에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 가능한 왼쪽에 위치할 수 있는 것들을 L밸류라 그러고요. R밸류는 이제 오른쪽에 오는 것들인데 임시값들이에요. 즉 이름이 있는 것들은 임시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L밸류는 R밸류가 될 수 있지만 R밸류는 L밸류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전제거든요. 왜냐면은 자 10 이라는 숫자는 그냥 임시값이잖아요. 즉 이 라인에서 상수 10 매직 넘버 10을 어느 변수 A라는 변수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 10이라는 값은 내가 이 메모리 주소를 어떻게 가져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참조해도 받을 수 없죠. 일반 참조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조는 기본적으로 L밸류의 주소만 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L밸류에 대해서만 별칭이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R밸류에 대한 참조가 불가능하고 R밸류가 이제 이런 기본 값들 그리고 임시로 생성된 객체들 즉 함수의 반환값인데 그 함수의 반환값이 값 타입인 거예요. 참조나 포인터가 아니라 값 타입인 경우에는 그 값을 이제 내가 생성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반환을 하잖아요. 리턴으로 그 값을 반환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그 값을 반환하기 위해서 스택에다가 임시적으로 저장을 해놔요. 객체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객체를 이루는 게 객체라는 거는 결국에 멤버 변수들의 모음이거든요. 그 안에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 변수와 뭐 가상 테이블이 있으면 있고 부모가 있으면 있겠지만 그럼 메모리 레이아웃이 곧 객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게 객체 변수예요. 우리가 객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체라는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풀자면은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 변수들이 나열되어 있는 게 객체입니다. 우린 그걸 객체라고 해요. 컴퓨터는 그게 객체입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스택의 공간을 할당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리턴을 하게 되면은 리턴하는 객체는 지역 변수기 때문에 삭제가 되잖아요. 그럼 그 값이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리턴을 해서 그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값들을 다 이제 스택에다가 반환 타입 공간에다가 이제 복사를 해놓고 함수가 내려간 다음에 만약에 함수에서 반환되는 임시 객체를 생성을 하려고 했다면은 그게 이제 R밸류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죠. 이게 이제 R밸류의 개념입니다. 즉 임시로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들 조건식에서 나온 true false 값도 R밸류죠. 왜냐하면은 이 조건에 대해서 true false 비교한 다음에 끝나잖아요. 우리가 그 결과값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따로 L밸류에다 저장하지 않는 이상 R밸류는 저장되지 않는 값, 기억되지 않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R밸류, L밸류를 설명을 했는데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동이라는 개념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L밸류, R밸류를 설명을 드렸고 거기다 이제 R밸류 참조라는 거를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R밸류 참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R밸류들이 뭔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참조가 안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한 번 쓰여지고 버려지는 임시적인 값들이기 때문에 그런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메모리 공간에 이름을 붙여놓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참조 문법 즉 앰펄샌드가 하나 있는 이 문법에서 별칭을 그 임시로 이제 생성되어 있는 그 값들에 대해서 별칭을 붙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R밸류 참조라는 게 나왔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 R밸류들도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임시값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칭을 붙일 수 있고, 어쨌든 저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생성할 때만 이름을 붙이지 않고 aValue가 아니다 뿐이지 얘네들이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스택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스택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가져다 사용이 불가능한 거지. 그런 rvalue들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저 참조입니다. rvalue 참조 문법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가능해요. float f는 1.f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1.f에 대해서 얘가 rvalue 참조를 하는 겁니다. rvalue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값에 임시로 이제 반환되는 객체에 대해서 rvalue 참조를 하는 겁니다. 참조는 결국엔 뭐예요? 그렇죠?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포인터처럼 돌지만 외부적으로 보이는 건 일반 변수처럼 사용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f를 플롯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는 건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얘는 결국에는 이 1f란 값을 저장하고 있는 rvalue 참조고, 얘를 이제 오른쪽에다 꺼냈을 때는 이 메모리 주소에 있는 1f를 읽어와서 여기다가 값으로 대입을 하기 때문에 ff도 1f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rvalue 참조에 대해서 참조가 가능해진 겁니다. rvalue 참조형 변수가 생성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rvalue 참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정말 이 개념의 꽃인 이제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 연산자를 이 rvalue 참조 타입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동이라는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rvalue 참조가 필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rvalue 참조는 임시 값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쓰여지고 버려지는 그런 값들에 대해서 주소를 가지고 가질 수 있는 변수다. 주소를 가질 수 있는 타입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로 반환되는 임시 객체에 대해서도 rvalue 참조가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그 임시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그 임시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차피 한 번 사용되고 말 거라. 근데 어쨌든 댕글링 레퍼런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은 함수에서 이미 삭제된 삭제된 지적 변수의 주소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 값은 일단은 복사를 하지 않고 주소를 반환하게 돼요. 이렇게 받을 경우에는. 왜냐면 값을 복사하지 않으려고 참조로 받는 거니까 주소로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경우 제가 생각할 땐 댕글링 레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std move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rvalue를 lvalue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예요. 이게 답니다. lvalue를 rvalue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lvalue를 rvalue로 바꿀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는데 결국에는 객체를 이제 복사 생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복사 생성하는 그러니까 그 복사 생성할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는 이미 만들어진 객체거든요. 이미 만들어져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있는 객체고, 복사 생성자가 불릴 때의 조건은 왼쪽에 위치하는 객체는 아직 생성이 안 돼 있어요. 즉 선언만 되어 있고, 생성하는데 초기화를 오른쪽에 오는 이미 완성된 객체로 하겠다는 게 복사 생성자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복사 생성자를 통해서 만약에 복사 생성자를 들어가요.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은 그 안에서 포인터가 없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얕은 복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값을 전달하면은 오른쪽에 위치한 객체와 왼쪽에 위치한 객체가 모두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면서 두 개의 객체가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객체가 생기면 총 두 개의 객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move로 전달하게 되면은 이동 생성자라는 게 호출이 가능해집니다. 구현이 되어 있으면 이동 생성자라는 게 호출이 되고, 구현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여기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시객체이기 때문에. 복사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참조로 받잖아요. 참조는 lvalue에 대해서만 참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이 임시 객체에 대해서는 그냥 왼쪽에 오는 객체를 왼쪽에 이제 생성돼야 될 객체를 이 임시 객체로 그냥 치환한다? 그냥 어차피 임시 객체에 있는 값을 복사해서 얘한테 넣을 거잖아요. 얘가 초기화해서 결국 여기 있는 임시 객체의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일반 생성자가 그냥 호출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복사 생성자의 타입은 참조 타입으로 만들잖아요. 즉 이걸로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다 const 이거잖아요. const 참조 타입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달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조형은 일반 rvalue에 대해서 참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참조라는 건 결국 주소를 받아야 되는데 rvalue에 대한 주소를
거는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타입이 다르니까. 그래서 일반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일반 생성자가 호출이 될 때 한 번만 일반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그냥 아예 임시 객체를 이 생성되는 객체랑 동일시해 버려요. 그냥 이게 이제 복사 컴파일러가 최적화해 주는 게 이게 컴파일 최적화의 하나인데 복사 생략이라고 하더라고요. 복사 생략, 일루전, 카피 일루전 뭐 그래가지고 복사 생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R밸류를 전달할 때 이동 생성자, 일단 무브에 대한 설명은 그냥 얘는 R밸류로 만들어주는 함수다. 이게 끝입니다. 여기다가 R밸류 넣으면은 반환 타입이 R밸류입니다. 그래서 이동 생성자를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이동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펭귄 두 개, 즉 펭귄 두 개를 타입으로 받아서 R밸류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R밸류가 오른쪽에, 즉 임시 객체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이동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동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이동 생성자에서 하는 게 뭐냐? 즉 이 이동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초기화 대입 이동을 먼저 차이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초기화의 개념은 뭔가가 생성이 안 됐는데 생성과 동시에 이 객체를 이제 값을 넣어주는 거를 즉 이 값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초기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생성되는 시점에 이미 의미 있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초기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대입해주는 개념은 대입인데 대입 같은 경우는 이미 생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값을 변경해 주는 게 대입이고요. 초기화는 그냥 생성과 동시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그 내부적으로는 그걸로 이제 초기화하는 작업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대입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걸로 되어 있다고 해도 왼쪽에 아직 생성 전인, 즉 타입과 변수명이 있고 타입과 객체명이 있고 는으로 여기 뭔가가 있으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 왼쪽을 초기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화 개념은 대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걸 대입한다, 대입해준다라고 보는데 대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초기화와 대입은 다른 거예요. 초기화는 생성과 동시에 라는 전제가 들어가고요. 즉 생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생성이 되려면 아직 생성이 안 된 상태여야겠죠. 생성이 아직 안 된 상태라는 건 선언부를 달고 있는 겁니다. 즉 타입과 변수명을 합쳐서 이제 객체든 변수라고 하는 건 객체든 변수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아직 생성이 안 된 상태예요. 얘는 그냥 선언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선언만 돼 있는 상태에 세미콜론을 찍으면 그냥 선언이고 생성은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초기화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저 이 는 이꼴 오른쪽에 뭔가가 오면은 얘는 생성과 동시에 이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 초기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동시에 얘를 가지고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입은 초기화와는 다르게 이미 생성된 객체, 전제가 다릅니다. 초기화는 생성되기 전에 선언만 되어 있는 객체고 대입의 대상은, 그러니까 초기화의 대상은 선언만 되어 있는 변수나 객체고 대입의 대상은 초기화가 되어서 이미 생성이 된 객체입니다. 대입의 대상은 이미 생성이 된 객체의 값을 오른쪽에 위치한 값으로 변경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초기화는 그냥 초기화 그 자체잖아요. 즉 내가 생성과 동시에 대입은 변경하겠다라는 겁니다. 초기화와 대입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고요. 같은 이제 는 이꼴 사인을 쓰더라도 초기화와 대입은 분명히 다르다. 그럼 이동은 뭐냐? 이동은 둘 다 가능해요. 이동은 둘 다 가능하거든요. 즉 생성할 때도 이동시킬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초기화하는 데도 사용할 수도 있고 대입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얕은 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메모리 때문이에요. 즉 객체를 만약에 내가 반환하는 객체가 500바이트짜리예요. 500바이트 객체를 반환을 하려면은 지역에서 500바이트 객체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값으로 반환을 해버리면은 내가 500바이트만큼 복사를 한 다음에 왜냐면은 지역 변수인 그 500바이트짜리 객체는 해제가 되니까 함수가 종료되면 삭제가 되니까 그 값을 반환을 하려면은 그 객체가 가진 값을 반환을 하려면은 500바이트만큼 메모리를 스택에다 할당해 놓은 다음에
스택에다 할당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원래 같으면은 객체니까 뭐가 호출돼요? 일반 생성자가 호출이 되겠죠. 원래는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돼야 돼요. 생성된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 안 된 객체로 이제 초기화해야 되니까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내부적으로 어 일반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사 생략이라는 작업 때문인데 근데 어쨌든 복사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반환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복사 생략이 안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그 객체에 대한 그러니까 임시로 저장해 놓은 그 500바이트 메모리에 대한 복사 생성이 진행이 되는 거죠. 복사 생성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애초에 반환하는 게 그냥 그 객체의 포인터를 그대로 반환해서 객체를 생성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원식 값인데 원식 값이 아니라 그 포인터에 대한 깊은 복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깊은 복사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기존에 있던 메모리 공간에 있던 데이터를 새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에다가 전부 다 복사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포인터가 참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포인터가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게 되고 같은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깊은 복사잖아요. 근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죠. 애초에 그 임시 객체 하나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했고 두 번째로 복사 생성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포인터가 있네. 그럼 그 포인터가 가진 게 뭐예요? 메모리 주소잖아요. 그 메모리 주소가 뭐예요? 할당받은 메모리 주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할당받은 메모리 주소를 그대로 값으로 그냥 얕은 복사로 넘겨버리면은 그러면은 결국 두 개의 객체가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그 두 개의 객체 중에서 뭐 하나가 딜리트 했어요. 메모리 공간을 해제했어요. 그러면 다른 하나는 이미 잘못된 메모리 공간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가진 주소 자체가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를 따로 깊은 복사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차피 오른쪽 R밸류에 대해서 이동이 발생하거든요. L밸류에 대해서는 이동이 발생 안 합니다. 왜냐 이동이라는 개념은 결국 이사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R밸류에 대해서만 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동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즉 뭐냐? R밸류는 결국 임시객체거든요. 임시객체는 이름이 없거나 그 뒤에 사용되지 않는 객체예요. 사용되지 않는 객체는 뭐다? 얘는 결국 그냥 빈 껍데기, 즉 전달자 역할인 겁니다.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이 임시적으로 가진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받아서 생성돼서 그 객체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껍데기 객체가 가지고 있는 포인터의 값을 그대로 생성되는 객체에다가 전달해버려요. 그러면 일단은 한시적으로는 두 개의 포인터가 하나의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전달한 상태에서 전달한 다음에 그 밑에 이 포인터, 즉 임시 R밸류 객체에 대해서 R밸류 객체가 가진 이 포인터의 멤버 변수를 널 PTR로 초기화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끊기죠. 이 연결이 끊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객체 하나만 이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얘 복사 안 했잖아요. 이거 그대로잖아요. 얘 안 변했어요. 따로 여기다 만들어서 이 데이터 복사하는 비용 할당 복사 안 했어요. 그죠? 왜냐 얘도 얘를 가리키고 얘도 얘를 가리키는데 얘를 널 포인터로 바꿔버리면서 이거에 대한 참조를 끄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 얘 그럼 아무것도 안 가리키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리켜도 되니까 이걸 한 겁니다. 왜냐? 임시객체잖아요. 내가 이름을 부여하고 사용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임시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그냥 껍데기였던 겁니다. 전달하기 위해서 너 잠깐만 이거 들고 있어? 하고 진짜로 이게 필요한 사람이 와서 가져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이거 잠깐 들고 있었는데 줘버렸어요. 그럼 난 뭐야? 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뭔가 잠깐 들기 위한 공간이었다니까. 이게 이제 이동의 개념이에요. 포인터를 값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은 그냥 포인터의 깊은 복사를 안 하기 위해서 포인터를 원래 깊은 복사를 해야 되는데 깊은 복사를 안 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 하나로 그냥 그
소유주만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고 있는 포인터만 변경하기 위해서 이 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연산자. 이동 생성자는 뭐야? R밸류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게 이동 생성자입니다. 이동 복사 생성자죠, 정확히는. 즉 복사 생성을 할 건데 R밸류야? 그럼 이거 만약 이동 생성자를 구현을 해놨어. 즉 컨스트로 못 봤죠. 왜냐하면은 들어온 이 참조, R밸류 참조에 대해서 R밸류 참조의 멤버 변수를 널 0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즉 포인터뿐만 아니라 모든 값을 전달하고 나면은 이 객체는 껍데기,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내가 해제는 안 할 거예요. 왜냐 해제하면은 해제할 필요 없어. 어차피 빈 껍데기고 빈 껍데기면은 그냥 함수가 종료될 때 알아서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제할 필요 없어. 그냥 가지고 있는 값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사 가는 거랑 똑같죠. 내가 집 A에서 집 B로 이사 갔어. 그러면 A에 있는 짐 다 그대로 꺼내서 B로 오잖아요. 그럼 A에 뭐가 남아? 그냥 빈 거예요. 이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얘가 이제 R밸류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희생하는 겁니다. 얘가 L밸류예요. 얘가 생성되려고 하는 L밸류예요. 즉 이동 생성자는 자 생성자가 복사 생성자가 불리는 전제 조건은 뭐라 그랬죠? 아직 생성되지 않은 즉 선언만 된 객체에 R밸류가 들어왔을 때 이 이동 생성자를 통해서 이동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거고 이 이동이라는 개념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포인터의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서 얕은 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동이라는 개념이 얕은 복사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얕은 복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 A 즉 R밸류 객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멤버 변수를 널 또는 0으로 초기화해 주는 게 이제 이동 생성자다. 이동이라는 작업이고 그런 작업을 객체를 생성할 때 하는 게 이동 생성자다. 자, 그럼 이동 대입 연산자는 뭐예요? 자, 여기서 대입 연산자는 연산자고 대입이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죠? 이미 생성된 객체에 대해서 어떤 값을 오른쪽에 오는 값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근데 그 오른쪽으로 오는 게 L밸류면은 일반 대입 연산자가 호출이 되고요. R밸류면은 이동 대입 연산자가 호출이 돼요. 그럼 똑같아요. 대입이라는 작업, 즉 왼쪽에 이미 생성된 객체를 오른쪽에 오는 R밸류든 L밸류든 값으로 이제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동이 붙었네? 즉 오른쪽에 오는 게 R밸류네? 이동해도 되네? 왜냐? R밸류는 그냥 껍데기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R밸류에 대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R밸류는 어차피 껍데기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싹 다 발라가도 돼. 싹 다 가져가고 그냥 0으로 채워넣어도 상관없어. 하면은 이제 R밸류를 대입을 해서 이동 대입 연산자가 호출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대입 과정에서 똑같이 딥카피, 깊은 복사가 발생을 하는데 이동이라는 과정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그냥 값만 크기가 데이터의 크기가 얼마 됐든 메모리 크기가 얼마 됐든 그냥 8바이트짜리 포인터만 전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R밸류에 대해서 널 포인터를 넣어주면서 그 메모리 공간에 대한 참조를 해제하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포인터만 참조하게 되게 되는 거고 그 개념으로 인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메모리 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즉 복사 비용 없이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 이게 이동의 개념이고 이걸 결합한 게 이동 대입 연산자입니다. 즉 이미 생성되어 있는 객체에 대해서 값을 변경을 할 때 그 값을 변경을 하는데 변경하려고 봤더니 R밸류의 값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네. 그럼 이동 대입 연산자를 정의를 해서 이동 대입 연산자는 같은 클래스의 컨스트 타입이 아닌 그냥 일반 R밸류 참조 타입으로 받아서 싹 다 발라가는 겁니다. 싹 다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R밸류 임시 객체에 대해서는 그냥 값을 0으로 다 초기화하면서 안전하게 결국 하나의 포인터가 하나의 데이터만을 참조할 수 있게 진행을 하는 게 이동 대입 연산자다. 즉 대입과 생성의 차이, 대입과 초기화의 차이를 알고 거기에 이동이라는 개념을 접목시킨 게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 연산자다. 즉 객체가 생성되기 전이냐 생성된 후냐에 따라서 나눠지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나눠진 게 이제 이 대입과 초기화고 그리고 이제 이동이냐 아니면 기본 초기화나 대입이냐라는 걸 따질 때는 즉 이동 대입이냐 이동 생성이냐 그리고 그냥 생성이냐 그러니까 복사 생성이냐 그냥 대입이냐의 차이는 오른쪽에 R밸류가 오냐 L밸류가 오냐에 대한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const expr은 그냥 이제 상수화 시켜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컴파일러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변수에 붙을 수도 있고 함수에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변수에 붙게 되면은 이 값은 이미 정해지는 거. 그러니까 컴파일 시점에 이미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파일 시점에 이 값이 이미 정해져서 평가할 필요가 없는, 예를 들어서 함수에서 반환하는 값으로 값을 초기화한다고 해요. 그 변수를 초기화한다고 해요. 그럼 이 변수는 애초에 배열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함수를 실행해봐야 이 변수의 값이 뭐가 들어온지 아는 거기 때문에 배열의 요소의 크기로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변수에도 const expr이 붙고 함수도, 호출한 함수도 const expr이 붙게 되면은 이 함수는 컴파일 시점에 리턴 값이 뭔지 상수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는 한 다음에 함수 호출되는 게 아니라, 함수 호출은 프로그램 실행 시점에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함수가 호출이 안 되고 그 리턴 값이 그냥 콱 박혀버리는 게 이 const expr를 요청하는 겁니다. 함수에 대해서는 컴파일러가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변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상수값으로 내가 뭐랄까 컨스트랑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컴파일 시점에 확실시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const expr 변수를 선언을 하면은 무조건 확실시 해주는데, 상황이 그게 안 된다. 즉 예를 들어서 입력받아야 되는, 뭐 신 해가지고 입력받아야 되는 값으로 변수를 넣게 되면은 그 신이라는 함수는 신이라는 객체? 신객체. 신이란 스트림 객체는 const expr이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나. 왜냐면은 야 프로그래머, 너가 컴파일 시점에 이거 확실하게 확언해 달라고, 이거 상수로 정의해 달라고 너가 const expr 변수를 만든 거잖아. 근데 const expr 변수의 값을 대입하려고 보니까, 거기 들어오는 값을 상수화 시키려고 보니까 이건 신 스트림을 사용해서 하네. 근데 신 스트림이 const expr 아니야. 그럼 나 어떻게 확실할 수, 이걸 값을 뭘 받아올지 알 수가 없어. 내가 이 값을 뭘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컴파일 에러를 받습니다. 컴파일 에러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변수에다가 선언할 경우에는 무조건 컴파일 시점에 알 수 있는, 즉 컴파일러가 확실하게 상수로 변경할 수 있는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함수의 리턴 값이든 뭐든지 간에. 그리고 그럼 당연히 거기에 함수의 리턴 값으로 만약에 const expr 변수를 초기화하겠다고 하면은 그 함수 역시 const expr 함수여야 됩니다.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들어가는 어떤 코드들을 다 컴파일러가 해석을 해서, 이 코드는 컴파일러가 실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상수로 이 값이 나오겠구나라고 확 바꿔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최적화죠. 왜냐면은 프로그램 실행 시에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콜이라는 어셈블러 명령어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냥 값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냥 값이 들어올 수 있게 요청하는 게 const expr이고, 변수에 붙으면은 이건 무조건 해주는 건데 안 될 경우에 컴파일 에러다. 함수에 붙은 경우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내가 붙였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왜냐? 컴파일러가 실행하는데 알 수 없거나 뭔가 실행하는데 잘 안 되면은 그냥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이는 이유는 이제 뭐랄까, 프로그래머가 이거는 이렇게 동작해야 돼. 즉 상수로 그 값을 반환해서 동작을 할 거야 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함수가 굉장히 최적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함수 호출하지 않아도 되고 따로 함수 실행하지 않아도 결과값을 상수값으로 받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컴파일러한테 요청을 하는 거고, 컴파일러가 원래 이 작업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협업할 때 프로그래머의 의도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함수를 수정할 때 이 const expr이 불가능한 코드는 넣지는 않겠죠. 왜냐면은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제 const expr이 되면서 이 함수에 대해서 최적화가 진행이 돼서 함수의 리턴 결과가 상수값으로 확 변환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안에다가 함수 호출을 하는데 이 함수 호출된 함수는 const expr 함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const expr 이 확실한 게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즉 이 함수는 호출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const expr 함수에서 에러가 나겠죠. 그럼 이제 프로그래머가 봤을 때는 야 이거 const expr이기 때문에, const expr 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행되기 전에 컴파일 시점에 이 결과값을 받아봐야 돼. 그러니까 안에다가 const expr 함수가 아닌 거, 즉 이 최적화가 불가능한 코드는 작성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의도를 보여주는 걸로도 const expr를 쓰고, 변수 같은 경우에 붙이면은 무조건 우측에 오는 값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값이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즉 일반 변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반 변수 같은 경우에는 변할 수 있는 거고 위에서 어떤 값이 대입되는지 컴파일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가 const expr 변수로 선언을 했으면은 오른쪽에 오는 값도 상수든지 알 수 있는 값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수에 붙으면 좀 컨스트처럼 이렇게 뭔가 상수여야 된다라는 게 확실하게 해주고 이게 안 되면 컴파일 에러를 내주는데 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코드가 실행되면서 컴파일러가 실행해보고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안 되면 그냥 안 해줘요. 컴파일 에러가 아니라 야 이거 컨스트 EXPR로 해달라 그랬는데 나 안 돼? 그럼 이제 콜이 뜨겠죠. 어셈블러를 까보면 이제 콜 요청이 있으면 아 이거 컴파일러가 못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